여러분, 입체주의 하면 딱 누가 생각나세요? 아마 거의 다 피카소 이렇게 답하실 거예요. 그쵸? 근데요, 입체주의의 또 다른 아버지가 있었다는 거 혹시 아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숨겨진 거장, 조르주 브라크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브라크라는 화가 미술사에서 정말 손꼽히는 혁명을 공동으로 일으킨 사람인데 이상하게 우리는 그를 잘 기억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그 폭발적인 입체주의 운동 뒤에 조용히 하지만 아주 단단하게 버티고 있던 지적인 힘, 조르주 브라크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브라크가 일으킨 혁명이 도대체 뭐였는지 알려면요, 먼저 그가 무엇에 맞서 싸웠는지를 알아야 해요. 그 시대의 미술이 어땠는지부터 봐야 한다는 거죠. 수백 년 동안 서양 미술은 딱 한 가지 원칙에 꽉 붙들려 있었어요. 바로 하나의 고정된 시점에서 보이는 그대로 그린다는 거였죠. 1882년에 태어난 브라크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안이 대대로 실내 장식을 하던 화가 집안이었거든요. 아버지, 할아버지 따라서 아주 착실하게 그 전통적인 방식을 배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술계 전체가 르네상스 시대에 만들어진 그 원근법이라는 틀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브라크와 동시대 화가들이 정말 급진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잠깐만, 그림이 꼭 눈에 보이는 것만 그려야 하나? 우리가 저 사물이 저렇게 생겼다고 알고 있는 모든 면을 한꺼번에 보여주면 안 되나? 하고 말이죠. 완전히 새로운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이 엄청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선 브라크의 여정. 그게 바로 1907년에 시작됩니다. 이 해 정말 중요해요. 현대 미술의 역사를 그냥 통째로 바꿔버린 바로 그 해거든요. 브라크가 이 험난한 길을 혼자 갔던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밧줄로 묶인 두 등반과 같았다. 브라크가 직접 한 말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한 명의 등반가, 바로 그의 비전을 유일하게 공유했던 예술가 파블로 피카소입니다. 둘의 관계는 정말 강렬했고 서로 도우면서도 엄청나게 경쟁했죠. 두 사람이 얼마나 가깝게 작업했냐면요, 가끔은 이거 피카소 그림이야? 브라크 그림이야? 하고 헷갈릴 정도였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두 사람의 스타일, 그러니까 예술가로서의 성격은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피카소가 막 감정을 폭발시키는 스타일이었다면 브라크는 아주 차분하고 지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었죠. 자, 지금 보시는 이 두 작품을 보면 그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 둘 다 기존의 원근법 규칙을 와장창 깨부순 건 똑같은데 방식이 달랐어요. 왼쪽의 피카소는 아주 격렬하게 사람의 형상을 해체했고요. 오른쪽의 브라크는 조용하게 풍경을 분석하고 재구성했죠. 이렇게 성격은 달랐지만 어쨌든 두 사람은 함께 완전히 새로운 시각 언어를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입체주의라고 부르는 바로 그거죠. 근데 재밌는 건요, 사실 이 입체주의라는 이름을 만들어준 게 바로 브라크의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한 미술 비평가가 브라크의 풍경화를 보고 에이, 저건 그냥 조그만 네모, 큐브 덩어리들 아니야? 하고 비꼬았거든요. 베티 큐브스라고요. 근데 세상에 그 비꼬는 말이 오히려 미술사에서 가장 중요한 운동 중 하나의 이름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자, 그럼 이 입체주의 화가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림을 그렸을까요? 그 방식을 한번 간단하게 3단계로 나눠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 대상을 해체합니다. 눈앞에 사과든 사람이든 이걸 원기둥, 구, 원뿔 같은 아주 기본적인 도형으로 다 쪼개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 시점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앞에서 본 모습, 옆에서 본 모습, 위에서 본 모습, 이걸 전부 한 화면에 담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걸 평평한 캔버스 위에 다시 조립하는 겁니다. 진짜처럼 보이는 것보다 그 사물의 본질적인 구조를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 입체주의도요,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했어요. 처음에는 대상을 막 잘게 쪼개고 분석하는 데 집중했는데 이게 분석적 입체주의고요. 주로 갈색이나 회색같이 차분한 색을 썼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형태를 좀 더 단순화하고 색도 밝게 쓰면서 여러 가지 재료를 붙이는 종합적 입체주의로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이 종합적 입체주의 시기에 브라크가 미술사에 길이 남을 혁신을 일으켜요. 바로 1911년에 파피에 콜레, 즉 콜라주 기법을 처음으로 선보인 겁니다. 신문지 조각, 악보 같은 실제 물건들을 캔버스에 그냥 턱 붙여버린 거예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 그림은 물감으로만 그리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부셨기 때문이에요. 브라크가 바로 그 선구자였던 거죠. 이렇게 두 등반가가 서로 밀고 당기면서 미술계의 정상을 향해 오르던
이 엄청난 혁신의 시간, 그게 정말 갑작스럽고 또 너무나 잔혹하게 딱 멈춰서고 맙니다. 바로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진 겁니다. 전쟁은 단순히 입체주의의 기세를 꺾은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 두 천재의 파트너십을 영원히 끝내버렸습니다. 피카소는 스페인 국적이라 징집 대상이 아니었지만 프랑스인이었던 브라크는 군에 징집돼서 곧장 최전선으로 보내졌어요. 그렇게 파리 미술계와 그리고 그의 동료였던 피카소와 헤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1915년 브라크는 전투 중에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시력을 잃기도 했고 회복하는 데만 꼬박 1년이 걸렸죠. 이 전쟁은 그의 몸과 마음에 그리고 그의 예술 세계에 정말 깊고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그가 다시 붓을 들었을 때 브라크의 길은 이제 피카소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는 주로 정물화나 실내 풍경에 집중하면서 훨씬 더 개인적이고 뭐랄까 사색적인 작품들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그의 후기 경력을 대표하는 아주 평온하면서도 깊이 있는 스타일이 된 거죠. 네, 피카소의 명성에 가려서 브라크의 이름이 자주 잊히곤 하죠. 하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요, 단순히 멋진 그림 몇 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보고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그야말로 새로운 눈을 선물한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럼 브라크에 대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그는 르네상스 원근법을 해체했고 관객을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에서 해석하는 사람으로 바꿨어요. 콜라주를 처음 시도해서 예술과 일상의 경계를 허물었고요. 이 모든 게 미래주의, 다다이즘 같은 수많은 현대미술 사조에 엄청난 영향을 줬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브라크는 그냥 피카소의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예술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동등한 무게를 가진 거인이자 혁신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그의 이런 위대함은 그가 살아있을 때 제대로 인정받았습니다. 1961년에 조르주 브라크는 살아있는 화가로서는 최초로 세계 최고의 박물관, 바로 그 루브르 박물관에 작품이 전시되는 엄청난 영광을 안게 됩니다.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브라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예술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과학은 우리를 안심시킨다. 결국 그가 평생 추구했던 혁명적인 예술의 목표는요, 우리에게 편안하고 쉬운 답을 주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브라크가 생각한 진정한 예술의 힘이 아니었을까요?